엄마가 죽어야 돈이 나와. 그게 현실이야. 사랑은 변명이고 돈은 약속이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사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의 댓글이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얇게 서늘했지만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현관에 섰을 때 가을 바람이 목끝을 스치더군요. 아들 민호가 차를 몰고 와서는 서둘러 제 짐가방을 트렁크에 던졌죠. 차 안은 방향제 냄새가 강했지만 금방 사라지는 과일 향처럼 어딘가 불안했어요. 창밖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이 보일 때마다 저는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집을 지나쳐 낡은 간판이 덜그럭거리는 모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잠깐 쉬었다가요. 라고 그는 말했죠. 저는 말없이 팔에 든 소독 냄새가 제 가시지 않은 붕대를 쓸어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텔 유리문이 끼익 열리더니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시선을 들더군요. 아들 민호는 계산대 앞에서 신분증을 건네고 급히 카드를 찍고 키를 받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기침이 먼저 나와 말을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랐죠. 숨이 차서 벽에 손을 짚을 때마다 페인트가 거칠게 손바닥을 긁었어요. 문을 연 순간 눅눅한 냄새와 오래된 담배 연기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듯 했죠. 아들 민호는 창문을 반쯤 열고는 침대에 제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집 배수관 공사 들어갔어요. 이틀만 계세요. 라고 그는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어 약봉지부터 챙겼습니다. 처방전 봉투에서 시계를 확인하니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때였죠. 아들 민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제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때 저는 불길함이 목덜미를 잡아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어서 저녁엔 오니? 하고 조심스럽게 묻고 말았죠. 엄마, 나 회의 있어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뭐라도 드세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한 뒤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따라가서 두세 걸음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멈추는 순간 문이 철컥하고 닫혔죠. 문틈의 빛이 사라지자 방 안 공기가 더 차갑게 식어가더군요. 테이블 위 통장과 영수증을 펼쳐보니 입출금 내역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상호가 연달아 찍혀 있었고 금액은 자잘하지만 간격이 짧았죠. 저는 일단 물을 데우려 전기 포트를 찾았어요. 하지만 코드는 낡아 피복이 벗겨져 있었고 스위치를 올리자 불꽃이 작게 튀었습니다. 깜짝 놀라 스위치를 내리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약을 삼켰죠. 창문을 더 열자 골목 분식집에 기름 튀기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배가 고팠지만 밖으로 나서면 계단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았죠. 침대 매트리스는 가운데가 푹 꺼져서 몸이 한쪽으로 미끄러졌어요. 저는 모로 누운 채로 벽지에 얼룩을 세다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자 방 천장에 흔들리는 벌레 소리만 또렷했죠. 그때 문 아래로 종이가 밀려 들어왔어요. 방세 정산 안내와 체크아웃 시간, 그리고 추가 숙박 시 선결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이틀이란 말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는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버스비 남짓뿐이었어요. 카드가 있으니 괜찮겠지 싶다가도 비밀번호가 자꾸 떠오르지 않아 불안해졌죠. 해질녘 카운터의 여자가 문을 두드려 체온계를 내밀었어요. 그녀는 제 이마를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저는 괜찮아요. 잠깐 피곤한 거예요. 라고 말했죠. 여자는 혹시 보호자 번호 있어요?
라고 묻고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고 그 메모가 그녀의 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골목이 더 시끄러워졌고 코끝에 튀김 냄새가 찔러 들어왔죠. 배가 꼬르륵 울려도 몸을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대신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분식집 앞에 줄이 늘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연거푸 서다 갔죠. 그 일상적인 소란이 내 방 안정적과 더 크게 대비되어 더 쓸쓸했어요. 저녁 9시가 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죠. 문자 하나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더니 화면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불 꺼진 방에서 저는 백엔리대 냄새를 맡으며 기침을 눌렀습니다. 몸 안쪽에서 열이 올라 눈이 자꾸만 감기더군요. 잠이 들기 직전 테이블 위 통장과 봉투가 스탠드 불빛에 얕은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때 문밖 복도에서 낮게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 여자의 발걸음이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틀이라는 말이 얼마나 멀고 긴 시간인지 그제야 체감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일 아침이 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어떤 서류가 떠올랐죠. 민호, 저녁은 먹었니? 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저는 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 불빛이 꺼지자 방의 모든 그림자가 제 쪽으로 길어졌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머리맡에 약봉지를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간판 불빛이 깜빡이며 숫자를 흘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통장을 다시 집어든 채 오늘 새로 찍힌 마지막 출금 시각을 확인했죠. 손끝이 잠깐 얼어붙고 머릿속에서 어떤 이름이 반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은 아주 작았지만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잦았죠. 저는 조용히 통장을 접어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시작되었고 문 너머 복도 끝에 CCTV가 갑자기 더 크게 의식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모레까지가 아니라 아마 더 길어질 체류를 직감하며 스스로에게 내일의 확인을 약속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방 안은 여전히 축축했어요. 기침이 더 심해져 목 안이 따갑게 갈라졌습니다. 테이블 위 통장을 다시 펼쳤더니 눈에 익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 용돈으로 조금씩 넣어두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상호명과 일정한 출금 시간들이 반복되어 있었죠. 나는 한 줄 한 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분명 내가 입원하기 전에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었죠. 그때는 약값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전화기를 들었지만 아들의 번호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은 없었어요. 그저 전송 완료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모텔 주인 정숙 씨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제 밥도 안 드신 것 같아서요. 김치찌개예요. 그녀의 손엔 흰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김이 몰아골랐고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녀가 돌아간 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옛일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작은 인테리어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그가 떠난 후 아들은 가장의 자리를 차지한 듯 행동했어요. 사업을 하겠다며 통장을 내놓으라 했고
나는 주저없이 건넸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가 나보다 훨씬 세상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말투가 바뀌었죠.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냥 도장만 찍어요. 그 말이 지금의 내 처지를 예고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노을이 질 무렵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급히 뛰어가더니 내 방 앞에서 멈췄어요. 손님, 혹시 민호 씨 맞으세요? 라는 말이 들렸죠. 나는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녀가 수화기를 건넸지만 그 안에서 들려온 건 짧은 말뿐이었어요. 엄마, 나 바쁘니까 그만 전화해. 뚝 하고 끊긴 소리에 귀가 먹먹했습니다. 정숙 씨가 어색하게 눈을 피하며 말했다죠. 가족이면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통장을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텔 불빛이 깜빡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로 젊은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문을 닫으며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서명한 보험증권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사인은 분명 내 글씨체였지만 날짜는 내가 입원해 있던 시점이었죠. 그 순간 아들이 서류를 들고 병실 문을 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치료비 지원 서류예요. 라며 웃던 얼굴이요.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을 떠올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밤새 기침이 멎지않아 새벽녘까지 깨어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자동차가 드문드문 지나가며 헤드라이트 불빛이 벽을 후쳤죠. 그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제 그림자가 길게 흔들리며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어요. 약봉지 속 남은 알약은 2개뿐이었죠. 내일 아침엔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발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모텔 주인 정숙 씨의 답하는 소리가 섞였죠. 무슨 일인가 귀를 기울이자 그 방 아직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정숙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방세가 어제부로 연장됐어요. 보호자분이 카드로 결제하셨다네요.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의문이 동시에 스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감정이었죠. 그저 버틸 시간이 늘어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숙 씨는 도시락을 두고 조심스레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방 안 공기가 다시 묵직해졌어요. 점심 무렵 똑같은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일 때문에 당분간 연락 어려워요. 모텔비는 걱정 말아요. 그 문장을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장 끝에 붙은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스스로 좀 알아서 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통장과 약봉지,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병원 영수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제야 이 모텔이 임시 거처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내 안에서 뭔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한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몸을 일으키려다 현기증이 밀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을 짚자 차가운 먼지가 묻어났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정숙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병원은 안 가시겠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숙 씨는 망설이다가 내 손에 물컵을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을 삼키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번쩍거렸습니다. 언제부터 그 아이는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아버지가 떠난 그날 울며 내 품에 매달리던 그 얼굴이 아직 생생했죠. 나는 그 시절의 기억을 억누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다시 터지고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침대 위에 몸을 눕히자 내 귓가에 모텔 복도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라는 광고 멘트가 지나가자 눈물이 문득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뭔가를 확인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몸이 아직 덜 깨어 있었어요.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옷이 땀에 젖었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햇빛이 눈을 찔러 잠이 달아났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비어있는 약봉지와 물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문득 어제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해요. 나는 통장을 다시 꺼내서 눈을 비비며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출금 내역 중 하나가 눈에 걸렸죠. 보험사 납입금 자동이체. 내 이름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 씨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자 그녀 옆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차림의 젊은 공무원처럼 보였죠.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의 김태훈 주무관입니다. 혹시 님 맞으시죠?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숙 씨가 미리 사정을 전했는지 남자는 방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꺼냈어요. 며칠째 혼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나는 순간 목이 타올랐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기침이 먼저 터졌어요. 정숙 씨가 급히 물컵을 내밀며 등을 두드려 주었죠. 숨을 고르고 나서야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맡기고 간 거예요. 곧 데리러 올 거예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주무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죠. 어머님, 혹시 가능하면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어조에는 단순한 확인 이상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건네며 이 번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음만 이어졌습니다. 3번, 4번. 끝내 받지 않더군요. 정숙 씨가 눈치를 보며 물었죠. 어머니, 아드님이 요즘 바쁘신가 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짓는 척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려 컵이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김 주무관은 잠시만요라며 밖으로 나가더니 통화를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부양의무자 유기 가능성 있습니다. 순간 유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나를 지칭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구청 임시보호시설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정숙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나을 거예요. 여긴 공기도 안 좋고 몸이 더 상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짐이라 할 것도 없는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약봉지, 남편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정숙 씨가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안쓰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주무관은 내 팔을 붙잡고 차 문을 열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모텔 간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불빛이 깜빡이는 동안 나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그곳에 아직 내 일부가 남아있는 듯 했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호가 정말 나를 맡긴 걸까? 아니면 버린 걸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내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겠어요. 구청에서 지정한 보호시설은 오래된 건물 2층이었어요. 복도 끝방에 들어서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커튼 하나뿐이었죠. 짐이라곤 모텔에서 들고 온 가방 하나뿐이라 정리도 금방 끝났어요.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가 싶더니 곧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주무관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죠. 거기엔 내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여러 금융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의 말에 서류를 보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들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험사 이름이 반복되었고 금액은 매번 일정했어요. 이건 제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머님 명의의 보험이 2개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병원에 계시던 날이에요. 그 말이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아들이 서류를 내밀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치료비 지원이에요. 라고 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속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 끝을 잡지 못하겠더군요. 김주무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도 확인 중입니다. 아드님이 설계사로 일하셨더군요. 가슴속이 뜨거워지다 식어갔어요. 아들이 내 이름으로 보험을 팔고 내 병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요? 나지막이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오늘 오전에 아드님 근무지였던 보험사에 확인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몇 건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종이 위에 적힌 아들의 이름, 민호가 잉크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이름 아래에 적힌 서명은 분명 내 글씨체였지만 손에 쥐고 있던 펜의 감각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김주무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잠깐만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모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건물 앞에 도착하자 낯선 기운이 공기를 눌렀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냉기 어린 공기가 몸에 감겼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죠. 책상 위에는 이미 내 통장 복사본과 보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의자 김민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귀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경찰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 이 서류들 중 혹시 본 적 있으신 게 있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들이 가져왔어요. 치료비 지원이라 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명의도용과 보험사기 정황이 명확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한때 내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눈을 마주치자마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경찰관이 내 쪽으로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다죠. 어머님,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술서의 첫 줄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김민호. 그 이름 둘이 한 줄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떨며 말을 잇더군요. 잠깐만 그랬어.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몸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식어버린 듯 했죠. 경찰관이 기록을 멈추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김민호 씨, 어머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그냥 돈 좀 빌리려던 거야. 갚을 수 있었어. 근데 일이 꼬여서. 그의 말이 점점 흐려졌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한테 빚진 건 돈이 아니었단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잇지 못했죠.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은 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복도로 나서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번쩍이며 눈이 시리도록 터졌어요. 보험 사기, 어머니 명의 도용 사건, 누군가 외쳤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엄마라는 외침에 발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가 경찰에게 붙잡힌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번들거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다리가 굳어버린 듯 했죠.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가자 나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어요. 피로와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한참을 서 있다가 김주무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보호조치 계속 이어갈 거예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고요? 정말 끝난 걸까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안전하십니다. 그 말에 겨우 숨을 내쉬었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공기 속에 섞인 매캐한 냄새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보호시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있더군요. 눈가에 번진 주름이 유난히 깊게 패여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한때 아들의 손을 잡던 그 자리에 이제는 미세한 떨림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날 마음속 어딘가에서 모성이란 단어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재판정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어요. 법정 문이 닫히자 안쪽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석 위에 국화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이 앉아 있었죠. 나는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식은 듯 차가웠어요.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위가 조금 큰 듯 헐렁했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내 눈이 그 아이를 쫓자 목이 저절로 막혔습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읽고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피고인 김민호, 부양의무자, 유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민호의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가 딸깍 울렸습니다. 나는 시선을 내리며 한참 동안 숨을 고르려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목의 수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학교 발표회 때의 긴장된 표정과 겹쳐 보였죠.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법정 바닥의 타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판사의 시선이 내 얼굴을 향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죠. 경찰서 조사실에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분노보다 슬펐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게 더 아팠어요. 목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덮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재판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피고인 김민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가슴속이 비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때 내 삶의 이유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 고통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내 머리카락을 비추며 한 줄기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김주무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어머님.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는 여전히 민호가 어릴 적 불렀던 엄마라는 목소리가 작게 울리고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법원 담벼락에 낙엽이 쌓여 바람에 흩날렸어요. 나는 발끝으로 그것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하루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되물었어요.
정말 끝난 걸까? 그날 밤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로 돌아왔어요. 그곳의 공기는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청소 보조 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다 보면 머릿속이 잠시 비워집니다. 비누 냄새와 먼지 섞인 햇살이 복도를 채우고 나는 그 안에서 잠깐의 평화를 느낍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지갑에 넣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산다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인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점심 무렵이면 정숙 씨가 센터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오늘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늘 따뜻했죠. 퇴근 후 작은 시장 골목을 걸으면 익숙한 소음이 마음을 덮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계산대에 동전 부딪히는 소리. 그 일상의 소리들이 내게는 노래처럼 들렸어요. 가끔 길모퉁이에 멈춰서면 모텔 골목 간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붉은 불빛 아래 앉아있던 나의 그림자가 아직도 선명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내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밤이 되면 방 안 책상 위에 메모장을 꺼내 하루를 적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했다. 밥이 맛있었다. 그 짧은 문장들이 내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실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복지센터 직원이 아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민호 씨 모범수로 지낸다네요. 곧 면회 허가가 나온대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살짝 먹먹해지죠.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떠올립니다. 미워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 마음은 이기적이죠. 끝없이 상처받아도 한 번의 기억에 다시 흔들립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하늘을 봅니다. 석양이 지고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붕대 같았습니다. 나는 손에 든 볼펜을 내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용서할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 말이 내 안에서 잔잔하게 퍼졌어요. 이제는 미움보다 평온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겨울이 다가오지만 추위가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으면 낮은 숨결소리가 마음을 달래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딘가에서 나처럼 자신을 용서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일도 나는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낼 겁니다.